오늘은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기본소득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큰 내용, 줄기라고 할까? 줄기는 먼저 노동과 활동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신자유주의 노동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종류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연대적인 노동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가, 거기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과 활동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명의 가장 오래된 경전, 예를 들어 헤시오도스, 일과나날 또는 뭐 성경, 뭐 이런 오래된 문헌들을 보면은 전부 한 세 줄, 네 줄쯤에 나오는 얘기가 일 또는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게 인간 본성이고, 그리고 뭐 창세기에 따르면 신이 인간한테 준 계명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노동이라 부르는 거는 그런 오래된 경전에 나오는 일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리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동이라 부를 때 그거는 임금 노동 또는 임금 노동이 주도적인 사회에서 자영업자의 노동, 이 두 가지를 일컫는 게 노동입니다. 반면에 일이라 그러면 단순히 어떤 보상,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집에서 텃밭에 약간의 야채를 기른다든지, 또는 뭐 그런 자연과의 교호작용, 자연과의 교섭 이외에도 옆집에 혼자 계신 할머니를 돌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옆집에 있는 어린 친구한테 무언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처럼 보상 혹은 대가와 관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노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임금 노동이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노동, 이 두 가지를 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노동이 인간 활동의 모든 인간 활동이 전부 노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은 어쩌면은 노동이라는 형태 이외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강좌 끝나고 귀가하시게 되면은 일단 자기 재생산을 해야죠. 시 써야 되고, 유자를 깔아야 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자기 재생산 또는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과 유사한 구성원이 있다 하면 그런 의미에서 주변과 함께하는 사회적 의미의 재생산,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포괄해서 그냥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인간 본연의 활동, 인간의 어떤 종적인 특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본주의적인 노동, 임금노동 또는 자영업자의 노동이 인간의 본연적인 활동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 필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이 만유인력 법칙처럼, 뉴턴의 법칙처럼 임금노동이 자연 필연적인 거냐, 임금노동을 인간이 수행해야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우연한 일이죠. 자본주의 임금노동이 없었던 시기도 많으니까요. 노예노동이 있었고, 영주와 봉건
농노의 관계가 지배했던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적인 임금노동도 매우 특수한 어떤 시대에서 등장한 것, 그리고 그 얘기는 자연법칙과는 달리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임금노동 안에서도 노동해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노동자 운동, 그리고 뭐 정당운동, 시민운동의 형태, 노동자의 참정권의 문제, 노조의 운동의 형태 등으로 쭉 있었죠. 굳이 개념적인 틀을 나누자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노동 안에서의 해방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노동 과정 안에서 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고 등등, 노동 안에서의 해방, 또는 좀 더 나가서 단순히 생산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통제의 문제를 벗어나서 생산 결과물 이윤에 대해서 노동 소득이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적인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 공유 경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까지, 굳이 딱 사회주의적인 소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공유 경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주장들까지 다 노동 안에서의 어떤 해방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 흐름 역시 사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인간의 본연이냐, 그냥 임금노동이 인간의 본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은 상당히 일찍이 발견이 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칼 막스의 사위 중에 라파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울 라파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게으를 권리라는 책인데, 노동자 계급은 생산수단을 점유할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할 권리, 게으를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 노동을 한다는 게 뭐냐? 자본의 이윤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더 많은 게으름을 권리로서 요구를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참다운 노동자 운동이다라는 그 당시 시대를 보면은 매우 좀 앞서간 주장을 했죠. 그리고 노동운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앞섰던 주장이죠. 19세기 말경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흐름 역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막스 역시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노동시간 단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인간이 더 많은 자유로운 시간을 획득하고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럴 때 참다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동 자체가 더 연대적이고, 노동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점차적으로 기술 진보와 함께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이 노동 시간을 줄여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문제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8시간 일할 경우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야간 노동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결국 8시간이면 주간 이교대가 불가능하죠. 출퇴근 시간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7시간 노동을 한다 그러면은 야간 노동이 굳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고요. 요지는 노동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이외의 소통의 시간, 그리고 다른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난다.
자유로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이 재료적인 생산 부분에 들어가는 게 7시간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먹고 자고 휴식하고 등등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빼고 7시간 정도를 자유로운 활동에 쓸 수 있다. 세상이 좀 달라지겠죠. 주말은 쉰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시간을 처분할 수 있다. 결국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 지금과 같은 노동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이 중독된 구성원이 아니라 좀 다른 구성원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여전히 노동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노동사회라 하면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된 사회고 또 활동보다는 노동이 주도적인 형태인 사회입니다. 노동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사회로 넘어갈 수 있느냐. 활동사회라 한다고 해도 뭐 거기서 노동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신이 만나를 내리지 않는 이상 사회적인 삶 전체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필요한 생산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생산하지 않고 소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주된 활동이 그와 같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 이외에 우리가 지금은 뭐 과외활동이라 부르는 자유로운 활동들로 24시간 중에 주요한 시간이 채워진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런 사회를 활동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사회에서 활동사회로 넘어가는데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소득은 노동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죠. 일을 하건 안 하건 묻지 않고 기본소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총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는 만큼은 그 정도 액수는 자기가 차라리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자발적 선택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꾸로 법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면서 노동시간을 점차 노동시간 상한선을 정해서 법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건 아니면 노동시간 상한을 점점 줄여가는 사회적인 디자인으로 해결하건 기본소득이 부여될 때 노동시간 단축을 해도 소득 전체의 수준 또는 소비 수준이 더 하락될 염려는 없어지겠죠. 대신에 훨씬 더 많은 자유시간, 자유로운 활동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본소득 없이는 거꾸로 노동사회, 오늘날 같이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또 거꾸로 자유로운 활동이 24시간 중에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사회 성격 자체가 바뀌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원천이 노동에 구속되어 있는 한에서 노동사회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에 소득의 원천이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도입되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GDP의 중요한 부분들 뭐 절반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활동사회, 자유로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넘어가는데 큰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 조건을 기본소득이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자유로운 활동을 무엇에 쓸 것인가?
이 문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자유로운 활동을 뭐 예술의 힘에 쓰든 아니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즐거운 일에 사용하건 무목적적인 일에 사용하건 또는 소통에 사용하건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건 그런 모든 것은 아마도 그 이후의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들이 전개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들은 기본소득과 함께 성립한다. 기본소득과 함께 수립된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겠죠. 오히려 노동하는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게 문제점이 뭔지 또 알고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활동으로 조직된 사회라 자유로운 활동인에 대한 관념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의 역사는 아직 시작되어 있지 않다. 본격적인 인류사, 막스는 자유인의 역사를 본격적인 인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본격적인 인류사는 아직 채 시작되기도 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희귀해져 갑니다. 기술 혁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술의 혁신이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했고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자연 파괴를 요구했고 고용을 늘려왔습니다. 정반대로 198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이 일어나자마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혁신하면 혁신할수록 일자리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화 그리고 극소전자 혁명 등이 초래한 결과죠. 일자리는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와 같은 관찰은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쓸 때 또 뭐 지금 와서도 이제 그 비슷한 주제도 다루고 있는데요. 언젠가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실제 계산 가능한 사태입니다. 북유럽의 경우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의 20몇 프로 정도가 북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북유럽처럼 제법 복지 모델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운동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자리는 매우 희소해졌는데 소득의 원천이 임금 노동에만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하여 제가 두 번째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 임금 노동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 노동 체제인데요. 신자유주의의 노동 체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 1950년대, 60년대 가장 대표적인 이 팽창의 시기,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는데 복지국가가 또 이때 수립이 됐고 성장률도 높았고 사실상 노동을 하려고 하면 누구나 고용이 보장되던 시기입니다. 서구국가들은 사실은 노동 인력이 없어서 이민자를 갖다 받아들였어야 됐고요. 그때 대거 이민했던 사람들의 2세, 3세들이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다음부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태는 1970년대의 공황을 거치면서 종식이 됩니다. 일자리가 희귀한 시대로 이제 바뀐 건데요. 어떻게 됐느냐? 1950년대, 60년대처럼 정규 고용의 형태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가 됩니다. 5, 60년대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상 4분의 1, 많은 나라는 3분의 1 이상이 일자리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의 원천은 임금 노동이고요. 뭔가 무슨 일인가 해서 벌고 있죠.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불안정 노동입니다. 일단 고용 형태가 유연화되어 있고 직무도 확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계약 조건도 정규직과 다르고 한국의 비정규직 한국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지금 거의 50%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만 그러느냐 유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또는 복지를 통한 보장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마찬가지다. OECD 국가 중에서 아무리 정규 고용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독일이 정규 고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요. 시간제 노동이 뭐 600만 정도가 됩니다. 이미 비정규직 비중이 다 4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은 25% 정도가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입니다. 이 불안정 노동 체제란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자체가 이중화되죠. 정규직 노동시장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생깁니다. 이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들은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한테 좀 더 많은 역진적인 보장을 주는 네덜란드식 모델이라든지 등등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또는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원적인 노동시장이 노동자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거죠. 즉 정규 고용이 특권화된 시대가 되면은 정규 고용의 임금 소득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바깥에 가면은 불안정 노동자들 비정규직이 쌓여 있는데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도 이 납득 가능한 보편적인 요구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늘 하락 압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금이 하락될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는 최소한 조직률이 높다, 노조의 조직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정체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명목 임금 성장률이 작은 그런 방식으로 30년 정도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자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죠.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쓰면서 다뤘던 문제가 되게 그런 문제들입니다. 소득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것도 극심하게 일어났다. 7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들어와서 극심한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졌다. 는 얘기겠죠.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피케티는 그렇게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체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노동 내부에 있어서 보면은 두 가지 노동시장과 정규직 임금을 정체시키는 일종의 비정규직 양산된 비정규직을 통한 포위 효과, 정규직이 포위당한 꼴이 되니까 임금이 정체되고 그리고 바닥을 향한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98년 이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단지 98년 이후에 매우 급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1980년대 이후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천천히 일관되게 불안정 노동체제가 확산되는 방식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근본 문제는 불안정 노동체제의 문제입니다. 임금소득으로 더 이상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요, 부자가 더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부자가 더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인데요. 노동자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품을 사줄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자 개인의 소비에 할 수 있는 한도와 뭐 10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는 한도, 이거는 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50년대, 60년대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깨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자본 역시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은행자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즉 뭐냐, 은행이 기업에만 대출했어요. 50, 60년대는. 가게나 개인이나 가게에 대출해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이전에 은행에 가서 뭔가를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가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고 기업하려는 사람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고요. 개인이 나 지금 뭐 집에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뭐 집을 사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전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이 가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런 가계 대출이 없다 그러면은 소비 자체가 뒷받침되지가 않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임금으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별로 없어졌고,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 상태이고,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물건은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구워주는 거죠. 근데 돈을 구워준다?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여력이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금융자본의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2008년 금융공황,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가 초래한 거죠. 주택담보부 채권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공황입니다. 집 살라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아주 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자가 올라간 이유는 뭐 달러 가치를 갖다 좀 올려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이자가 올라가자 빚을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쫓겨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그 주택담보부 채권의 기초에서 증권을 만들어가고 팔던 금융회사들이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줄 도산 사태가 일어났고, 오늘날까지 사실 금융위기가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늘날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유로존의 경우처럼 임금 주도 성장이 안 되니까 국가가 조금씩 이 재정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터무니없이 재정은 계속 부족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자본이나 좀 부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중산층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편 증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빈곤화, 하층의 빈곤화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 규모는 점점 커져갑니다. 재정 위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문제 전체, 유럽식의 재정 위기건 미국식의 은행 위기건, 문제 전체의 원인은 5, 60년대식의 임금 주도 성장 또는 임금에 기초한 소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
바로 그 사실이 있는 겁니다. 임금에 입각한 소비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 뭐 간단하죠. 더 이상 정규 고용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노동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 알바, 파타이머로 시간제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임금에 입각한 소비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의 절반의 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절반의 소비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체제였는데 결국은 이윤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기반 자체를 갖다가 자신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결국 오늘날 와서는 재정 위기와 은행 위기로 나타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듯해 보이나 얼마 전에도 국제 금융기관들이 경고를 했다시피 가계부채 이 폭탄이 여전히 대각대각 일종의 폭탄이 잔금 해제가 안 되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또 아무리 정부와 거대 정당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떠들고 있지만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 전체는 거의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지 신자유주의 특유의 현상만이 아니라 여기에 기술 혁신이 몰고 오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그런데 한 노동자는 굉장히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너무 띄엄띄엄 정말 노동소득 자체가 보장이 안 될 정도로 우연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 신자유주의는 임금 노동에 입각한 사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해체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건가, 이 전망을 지금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임금노동 중심의 이 완전고용 사회를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송두리째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해체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동시간 문제로 돌아가 보죠. 기술 혁신을 반대해야 될까요? 일자리를 줄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은 어마어마하게 노동시간이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죠. 근데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 혁신의 결과 사회적인 총 노동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총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된 노동자의 개인적 노동시간은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40시간 일했는데 고용된 사람은 지금도 40시간 일하거나 38시간 일하거나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비약적으로 사회적인 필요노동의 총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기술혁신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5명이 일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지나면 4명이 일하게 되고 좀 지나면 3명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비슷한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될까요? 바로 이게 문제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죠. 예를 들어 15시간이나 20시간만 일하면 안 될까요?
일주에. 대신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면 안 될까요? 뭐 다시 말해서 일자리 공유제를 하고 대신에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프랑스의 생태 철학자였다고 평가되는 고르츠였습니다. 고르라고 얘기하죠. 불어식으로 읽어서. 근데 오스트리아이니까 고르츠라고 읽어주는 게 옳을 거고요. 이 앙드레 고르츠가 이 최초의 초기 생각에 초기 문헌에, 그의 이제 초기 단계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자. 그래서 보편적인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그리고 그럼 소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40시간 일하던 사람한테 15시간만 일하라 그래요. 대신에 일자리를 나눠서 일해요, 다. 그러면 노동소득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임금을 막 획기적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잖아요? 근데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자본이 안 하려고 그럴 거고, 또 그만큼 생산이 증대되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을 줘서 노동 이외의 소득이죠. 기본소득이란. 노동 이외의 소득을 모두에게 줘서 총소득을 보장하고, 그리고 대신에 일자리는 나눠 갖게 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이런 주장을 앙드레 고르츠가 합니다.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몇 시간을 노동해야 되고 기본소득 액수는 얼마야 될 것 같고 등등. 단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옳은 것 같다라는 철학적인 주장들을 합니다. 뭐 그때로서는 상당히 논쟁적이었으나 지지자는 많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선구적인 주장, 80년대에 앙드레 고르츠가 했던 주장이네요.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가 막 태동하던 그런 시절에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고르츠의 주장은 일견 변화, 기술혁신이 가져다주는 노동시간 단축의 가능성, 사회적인 총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이 긍정적인 효과를 사회적으로 매우 모두에게 좋게, 그리고 각자에게 정당하게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답을 줍니다. 기술혁신을 사회적 전환의 어떤 계기와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회적 전환의 문제를 넘어서서 고르츠 역시 스스로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적인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50, 60년대 공장제 모델, 자연에 대한 대량 파괴, 그리고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좀 적게 생산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노동시간의 단축 없이는 생태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임금노동은 사실은 생태 파괴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임금노동을 줄여야 된다.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게 생태적인 전환을 위한 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일자리 공유, 이 세 가지 고르츠가 주장한 키워드에는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의 요소가 골고루 다 교차되고 교직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고르츠가 먼저 선구적으로 제시를 했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유를 넘어서 연대적인 노동사회로 이행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공유를 하는 거, 이건 뭐 상당히 좋은 생각이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하자. 개인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총노동시간의 단축은 법으로 할 필요도 없고 운동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 혁신이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개인적인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 단축을 해야만 일자리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축하지 않으면 일자리 공유가 안 됩니다. 수많은 나라의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내거는 공약이 있죠. 뭐 예외 없이 한국에서도 이번 대통령, 지난 대통령 다 그런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죠. 비슷한 문구입니다. 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처럼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헛공약인 공약이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어느 나라 어떤 정부도 이걸 못 지켰습니다. 이 지킬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면은 일자리 이 창출이 불가능하죠.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 않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나라보다 엄청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물건을 외국에 한창 팔아먹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성장이죠. 고속성장, 고도성장. 이것만이 답이죠. 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고도성장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입지 조건을 갖고 경쟁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의 시대에 사실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한국의 물건을 사줘야 되는 유로존은 재정 위기로 오늘, 내일, 모레 언젠가 그리스가 나가니 마니 이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스페인 역시 그렇죠. 이태리에도 오성운동이 등장해가지고 이태리도 유로존 나가야 된다고 그러죠. 등등. 한동안 미국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한국 물건들을 사줬지만 언제나 그것을 지속할 수는 없고 조금씩 줄여야 된다. 금리를 인상할 거다 등등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 경제 역시 그 점만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전처럼 어떤 수출 국가를 유지를 하면서 그전처럼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전 방식으로 일자리를 갖다가 늘려간다는 건 거의 무망한 어떤 거짓말에 불과한 게 됩니다. 거의 유일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뭐 즐거워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슬퍼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은 그것만은 한국이 분명합니다. OECD 평균과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비교를 해보면요. 대략 11주 정도를 한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합니다. 11주요. 12주가 아닙니다. 12주가 되면 한 계절을 더 많이 일하는 걸 텐데요. 11주. 그럼 OECD 평균 정도로 한국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인다. 고용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대충 노동시간을 10% 단축하면 9.4% 정도의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10% 단축할 때 9.4%가 나온다. 11주면은 1년이 몇 주로 돼 있죠? 52주죠. 52주죠? 그러면 5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11주면? 그 11주가 근무일수를 따져서 그러니까 총 노동시간. 77일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틀 정도 빼고 연간 노동시간. 예? 연간 노동시간.
빼고 안 빼고가 아니라요. 주간 노동 시간이 아니라 연간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노동 시간과 대비했을 때 11주 정도가 많다. 주로 계산하기 쉽게 얘기한 거고요. 시간으로는 제가 지금 통계를 까먹었는데 주당 노동 시간이 40. 오 5분지 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5분지 1 정도가 지금 제 여기 그래도 자세한 통계는 지금 갖고 없어서 다 깨버린 것 같은데요. 5분지 1 정도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5분지 1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20% 정도의 고용 효과, 20% 내지 18% 정도의 고용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목표가 뭐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고용률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고용률이 한 70%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고용률 70%가 이건 일도 아니게 올라간다. 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할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늘어났던 건가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동 강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노동시간을 갖다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추가 고용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동시간 줄이자 노조하고 이제 사측이 이제 합의를 해요. 대신에 노조가 월급은 옛날대로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측은 그럼 못하겠다. 그러니까 노조가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측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월급은 옛날대로 줄게. 노동시간 줄이자. 대신에 기기를 빨리 돌리자. 안 되겠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추가 고용이 발생합니까?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만 이제 빨리 망가지는 거죠. 근골격계 뭐 이런 거 다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 망가지는 거죠. 노동 강도의 강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노동시간 단축이 거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좋지 않은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 강도 강화는 안 돼. 노동시간 단축한다. 그런데 그거를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쪼개기로 해가지고 시간제 일자리 혹은 비정규직으로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정규 고용의 추가 고용이 생기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는 1991년에 독일 금속노조가 35시간제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거든요. 뭐 상당히 오랫동안 총파업을 해가지고 이 자본과 합의를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 노조가 뭔지를 잘 모르고 바보 같은 이제 협상안에 도장을 찍었는데 변형 근로제라는 것을 들고 왔어요, 자본이. 노조가 뭐 그래 그렇게 뭐 우리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받아들이겠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변형 근로제라는 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을 각자 정하도록 하고 노동 시간 유연성을 도입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각자 정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기가 일할 때 일하러 가고 나갈 때 나가고. 근데 이게 정하는 게 노동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측이 이거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형근로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동 유연화 기제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노동 유연화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맞바꿔치기 교환으로 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럴 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는 확대되지만 정규 고용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정규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 일을 적게 해요. 근데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좋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본은 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뭐 너희들처럼 월급 많이 주는 사람 우리 못 고용하겠다 도저히. 그게 말이 되냐. 우리도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 쓰는 거 허용해라.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산별 합의를 한 거죠. 산업 전체가, 금속 산업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파견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독일이 완전히 한국 비슷한 불안정 노동 체제로 이전을 했고, 주 15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미니잡, 잡이 아니죠, 미니잡이에요. 미니잡 노동자만 해도 600여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가 600만인 나라입니다, 독일이. 좋은 나라 아니죠. 좋은 나라 아니니까 박근혜 정부도 독일을 본받아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실업률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독일 모델 가지고 오면은 실업률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일자리,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실업률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럴 경우에 괜찮은 일자리가 나눠지는가, 혹은 뭐 아까 고르치가 상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15시간 정도 일하면서 골고루 일하는 사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도 강화 안 된다? 유연화 안 된다. 유연화할 바에야 정규 노동 자체의 노동시간 상한을 확실히 낮추자. 이겁니다. 물론, 보르치 말대로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는 정규직을 지금의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장시간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비정규직 정도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일의 미니잡, 사실 어떻게 보면 파트타이머들이 15시간입니다. 고르치가 생각하는 15시간. 정규직 노동자예요. 근데 여기서 고용 형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소득의 안정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해결하자고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소득의 문제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은 임금 삭감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임금이 줄어들겠죠.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이 가져가는 비중을 표현하는 게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데요. 한국은 60% 정도 됩니다. 100을 생산하면 60을 노동자가 가져가고요. 40을 자본이 가져갑니다. OECD 평균은 70% 됩니다. 정상적인 의미의 이 신자유주의 국가도 아닌 거죠, 한국이. 100을 생산하면은 70 정도를 노동자가 가져가는데, 피케티 같은 사람은 한국을 분석한 게 아니라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를 이제 분석한 건데, 너무 심각할 정도의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게 그가 분석한 통계를 통해서 분석한 이 사태의 진실입니다. 근데 70대 30으로 나눠 먹는 사회도 그런데 60대 40으로 나눠 먹는 사회는 어떨까요? 만약 수출 시장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한국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이 안에서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없는 사회예요.
인구의 99%가 60을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고 사용해 줍니까?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경제 구조와 고용 구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 구조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보다 100대 기업의 그 성장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한국은 수출 의존형 국가고, 이 100대 기업들은 수출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과 내수형 중소기업의 격차가 엄청 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더 커져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경제적 비중은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은데, 경제 비중이라 하면 GDP 생산에 차지하는 몫이죠.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해요. 근데 고용 구조를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고용이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80% 가량은 중소기업이 거의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 별로 안 된다라는. 자, 노동시간을 우리가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임금도 적게 받고 노동시간 단축합시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는 사실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6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임금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 좀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노동자들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시간 줄입시다 라고. 그래서 일자리 없는 저 청년 세대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줍시다 라는 얘기를 노동자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냐? 그럼 너 죽어라는 얘기거든요. 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노동시간이 주는 건 좋지, 그러나 월급을 똑같이 주지 않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월급을 똑같이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하자.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내 보유금도 엄청 많고 사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대기업 보고 노동시간 단축해라. 그러나 월급은 옛날하고 똑같이 줘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 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다 망해버리면은 일자리 자체가 엄청 줄어들겠죠. 매우 특수하게 앙드레 고르치가 설명한 그런 큰 보편적인 큰 추상적이면서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특수하게 한국 상황에 특수한 얘기지만 한국의 특유한 고용구조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얘기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가 부담하나요? 개별 자본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소득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조세로 하건 공유경제형을 하건 뭘 하건 이건 사회가 부담하는 겁니다. 개별 자본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노동시간 했지만 그 전만큼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그러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고 그 부담은 사회가 지는 거죠. 사회가 진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개별 기업이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가 진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게 아니라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야 되느냐라고 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자본이 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방식이건 여러 가지 조세 재정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리건 혹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를 높이 하건 혹은 뭐 자본 보유세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대기업의 이득이 더 높을 때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자본 보유세로 환수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겁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개별 자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총자본이 부담하게 하고 이 사회적으로 조세 체계를 통해서 보장하고 대자본 과세, 대자본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식의 경제 구조와 고용 구조에서도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나눠준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 시간은 42시간이죠. 42 플러스 8 플러스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시간을 하고 거기에 8시간을 더 할 수 있고요. 협상에 따라서. 그리고 또 8시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60시간 아니구나.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8, 2, 16, 42, 58시간이네요. 58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결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실노동시간 이 상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11주 더 일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평균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35시간제로 가야 됩니다. 유럽 노동자들처럼 35시간. 그리고 유럽 노동자들도 연장 근무를 합니다. 원하면. 연장 근무는 8시간. 8시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7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연장 근무는 주 8시간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이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원래 법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 법으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다가 넣어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시간 규정을. 그럼 평균적인 OECD 국가의 노동자만큼 일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노동소득의 손실 부분, 는 평균 임금으로 대충 계산해서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 모두에게 나눠준다가 중요합니다. 왜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정규직, 소위 좀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은 좀 손해보겠죠, 그렇게 나눠주면.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공유 효과가 노동시간을 어제 단축했으면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겠죠. 자본이 내 생산에 필요, 설비, 요건 등등 때문에 소위 우리가 계획 경제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 경제의 과정에 따라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시간 동안 먹고 살기 힘든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 문제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인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시간 단축을 했어요. 단축을 시켰는데 1시간당 보상을 10,000원 정도를 해준다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럴 때 노동시간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5시간이고 연장 근무는 8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신에 일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해서 가서 받는 돈보다 일하지 못하게 돼서 받는 기본소득이 시간당으로 따지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그래야 불안정 노동체제가 전체적으로 임금 정체를 만들어내고 노동소득 분배를 악화시켜왔던 그런 효과와 작용도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 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만약에 우리가 이 최저임금 문제를 생략한 채 모든 것을 기본소득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럴 때요. 노동시간 단축하고 기본소득 도입한다. 대신에 획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해서 사회적 필요 노동이 제대로 새로 분배가 될 거고 괜찮은 일자리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거다. 이런 가정만 가지고 접근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임금이 점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은 기본소득을 주긴 줬는데 그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을 고용한 영세 자본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자본은 손해를 보겠죠. 기본소득 그 비용을 자꾸 대야 되니까. 근데 노동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는 상관이 없어. 임금이 적다 그러지만 기본소득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처지가 나아졌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저임금, 한국의 현행 저임금 체제가 바뀌지 않고 저임금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임금 형태로 대자본이 중소기업가들한테 임금 보조금을 나눠주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조세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노동자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것도 뭐 특별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OECD 수준이 10,000원이거든요. 당장 10,000원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OECD 수준으로 하자. 왜 한국만 예외냐? 이게 5,700 얼마야 되느냐? 다른 나라 다 그런데 다 굉장히 적게 주는 노동 상황이 열악하다라는 게 다 8,000 몇백 원 이래요. OECD 국가라는 게. 멕시코, 한국 이런 나라들만 밑에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후발 국가들의 경제력이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등등이 그냥 평균적인 국가. 복지가 잘 돼 있는 독일, 프랑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아일랜드나 영국보다 뭐 비슷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10,000원에 근접한 어떤 지점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세 일종의 대자본한테 뺏어서 영세 자본한테 나눠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게. 국민 전체의 복지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할 효과가 없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노동시간 강제적으로 단축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다 반대하죠. 최저임금 아무리 인상을 해도 대기업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사실상 그들의 연봉 그 임금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시간급이 되게 작을 뿐이죠. 이 수당이라든지 상여금까지 다 해가지고 나누면은 25,000원 이상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반갑게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하겠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오로지 기본소득, 대자본이 부담하는 기본소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불안정 노동체제가 없어진다. 비정규직도 없고 알바도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 오랫동안 수건 상황도 비정규직 철폐죠. 그러나 어떻게 철폐를 하는 건지, 철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은 대개는 그건 노동과 무관한 소득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라는 긴축을 듣게 되죠. 근데 거꾸로 기본소득이 없이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절박하게 그리고 비장하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 한들 비정규직이 철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만이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길이다. 물론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하는 정규직 또 제대로 된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장시간 노동 체제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정규 노동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통상적인 표상 속에서의 정규직과 일체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이란 장시간 고정된 안정적인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장시간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장시간 노동하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러면 한국이 해외 시장에 막 물건을 쏟아내야 되는 국가여야 되는데 그런 물건 사줄 국가도 없고 그렇게 생태와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그런 식의 대량 생산 체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생태적 전환이라는 이 시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정기 고용의 장시간 체제를 타파하고 대신에 정기 고용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체제를 없애는 거죠. 노동시간 단축하면 장시간 체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저임금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임금 체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 불안정 체제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던 지난 35년간의 지배적인 노동 형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연대적인 노동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연대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바로 이 노동사회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나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기술 혁신이 뭐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한 명만 일을 해도 된다. 근데 왜 99명이 나눠서 다 일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한 100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100년 후에는 100명 중에 한 명만 일을 해도 돼요. 근데 99명은 일을 안 하고 한 명만 일을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로봇 혁명이라든지 이 자동화 이런 추세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갖다 연결을 짓는 이론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한 명이 일하게 하자. 그러면 99명은 굶어 죽어야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렇게 매우 심플한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데요. 그 한 명이 권력자가 아닐까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과 같은 노동이 아닐 거고요. 이 상당히 고도 집약된 어떤 결정과 결단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사실상 보다 민주적인 사회가 되려면 바로 그런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배제당하지 않고 제가 원한다면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만인에게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거, 개방되고 보장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100분의 1씩 하는 게 옳은 사회라고 봅니다. 뭐 100명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 3, 40명은 아니 나 그런 일에 끼기 싫어, 나 집에서 그림이나 그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나도 한번 끼어들어서 뭔가 공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분할과 노동시간을 급격히 줄이더라도 만인에게 노동할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사회로 갈 것이다. 100년 이후에는 더 기술혁신이 최고 정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 안 되면 제비뽑기라도 해야죠. 그게 더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꼭 소득이 안 되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어떤 자신의 자아의 실현이라 생각해갖고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근데 자리는 몇 개 정말 안 돼. 그리고 한 사람이 한 3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것을 뭐 3무씩 나눠서 일할 수는 없어. 만약 그렇다면 제비를 뽑아야죠. 그리고 옳다 보면. 네, 정치적으로 뭐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 이건 또 딴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뭐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연대적 노동사회는 대충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대충이 아니죠. 분명하게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연대 노동사회가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세 가지 문제점, 불안정성,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저임금성, 저임금 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두 가지 노동사회하고 좀 비교해 볼 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60년대 이 완전고용,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완전고용은 유례없이 예외적인 시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실업자를 만들어냅니다. 실업자를 만들어내야 이 노동소득, 임금이 정체가 되고, 그래야 축적의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노동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업자도 만들어낸다. 막스도 뭐 이것을 상대적 예비군,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산업 예비군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 용이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역사에도 예외가 있었어요. 서구 사회의 5, 60년대.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경험했죠. 박정희 근대화의 끝 지점에서 1998년 이전까지 사실상 그때 저도 뭐 그런 세대에 속하지만 누구나 정규직이었고요. 그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업을 안 갖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죠. 근데 이 예외적인 시기가 어떻게 가능했던가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시기에 사실 서구 민주주의도 최고조로 발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지체계가 이 당시에 수립된 겁니다. 교육, 의료,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복지가 이 당시에 다 수립이 됐던 거예요. 일단 우리가 괜찮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완전고용, 그리고 완전고용에 근거한 복지국가, 이게 다 70년대 공황 이후에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간 건데, 괜찮은 시대라고 생각했던 5, 60년대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는 게 옳은가? 혹은 돌아갈 수 있는가? 지속 불가능합니다.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막대한 자연에 대한 대규모 파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화, 세계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의 생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존층이 뚫히고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열대 우림이 다 파괴되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거죠. 그와 같은 산업 자본주의적인 이 팽창에 입각한 완전 고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시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시대에 가능했던 팽창주의, 케인즈주의까지 포함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팽창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노동시간 단축에 근거해서 일자리를 공유하는 연대적 노동사회만이 답이다. 이런 연대적 노동사회는 모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완전 고용에 준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업자본주의적 완전 고용과 비교하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완전 고용이다. 산업자본주의적 완전 고용은 사실은 생태적인 성장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대적인 노동사회, 그래서 지속적인 노동시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거기에 조응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덜 파괴하고, 가능하면은 덜 생산하고, 가능하면 지속 가능하게 생태적 경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 체제 자체는 사실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생산과 소비의 좋은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생산하는 만큼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을 꿔줘서도 소비를 유지시키고요. 또는 여러 가지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는 광고 기술 등을 통해서 막대한 소비를 계속 부양하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가 조응하지 않는데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를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어쩌고 해서 소비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방식. 기본적으로는 이 불안정 체제 자체, 노동 체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가 아니다는 거고, 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소득에 입각한 소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소비로 나아가는 길이 기본소득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연동한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연대적인 노동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불안정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사회적인 전환, 그리고 과거의 산업자본주의적인 모델의 이 생태적인 무제약성을 극복하는 생태적인 전환, 이 두 가지 전환이 한꺼번에 수행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이 산업자본주의 모델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모델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임금에 입각한 성장을 파괴했지만 여전히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임금에 기반한, 임금 소득에 기반한 소비 모델을 파괴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황에 빠진 겁니다. 공황의 원인은 더 이상 소비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소비가 안 되면은 벌써 그냥 생산 공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산업 공황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자본에 입각한 신용팽창으로 돌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 금융공황이 먼저 터지고 산업의 수축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자 그러면은 산업자본주의, 지금까지 자본주의, 전후자본주의 전체의 생산 체계를 넘어서는 어떤 맹아, 넘어서는 출발점을 연대적 노동사회 관세에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충 제 이야기를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 지금 한 15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으로 제가 두 가지 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오늘 강연 요지에 대해서 좀 짧게, 논문이 아니라 그냥 요지만 쭉 쓴 제 페이퍼고요. 그 다음에는 광란 선생의 글입니다. 막수지 연구에 투고했던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인데,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불안정 노동자를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프레카리아트의 운동의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레카리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개념 정리를 한 짧은 논문입니다. 참고로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네. 긍정적인 효과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이해가 쉽게 되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지식을 그려는데,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단축돼야 되는 게 좋냐고 물어보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많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선뜻 단축되는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 사실 영어로 수렴하는 게 좋은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 수렴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게 좋은 거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식의 생각이 되는지. 네. 일단 질문을 두 가지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노동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쪼개야 될 것 같고요. 노동이 무엇인가, 한목적적 활동입니다. 분명히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한목적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건 거긴 경제 개념에 수립되죠. 투입, 산출, 노동이란. 그리고 공학적 개념이죠. 어떻게 해서 접근해서 자연을 어떻게 변형할 건가. 이런 한목적적 활동, 또 인간과 자연의 이 상관관계, 교우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벗어날 수는 없죠, 인간이. 심지어 왁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단 일주일이라도 노동하기를 거친다 그러면은 존립 가능한 사회는 하나도 없다. 뭐 지금 와서는 거짓말일 거고요. 한 3년 정도는 노동 안 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지구 전체가 3년 정도 안 해도 에너지 문제만 해결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지금 뭐 석유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계속 석유는 퍼 올려야 될 텐데 만약 뭐 이 자연재생 에너지 이미 전환돼 있다 그러면은 뭐 3년 일 안 해도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얘기는 일주일이냐 3년이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쨌건 이 자연에 대해서 이 변형하고 자기가 필요한 무언가를 캐치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은 사실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연적인 필수성이에요. 자연적인 필수. 단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활동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또는 뭐 공학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 어떤 산출을 만들어내는가 이것만 결정해 온 겁니다. 그게 기술인 거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쟁기로 끌던 것을 트랙터로 끌고 그래서 더 많은 생산력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그거죠. 기술과 공학의 발전. 그러니 이것은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완전 자동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필수적인 행위는 남을 겁니다. 노동행위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말 속에서 제가 그것이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뭐 공유경제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등은 전부 다 소거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한목적적 행위는 어떤 사회이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립을 위한 인류 종의 존립을 위한 한목적인 행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인간이 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고도의 이 지능과 도구적인 능력과 공학적인 이 계산을 사용한다는 것 빼고는 짐승이 자연에 대해서, 동물이 자연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종의 존속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에 불과하거든요. 노동이라는 것도. 거기에 어떤 지적 설계가 들어갔다는 거, 자기가 계산하고 뭐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만 다르지 똑같죠. 그 문제는. 그럼 인간이 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의 정반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을 해보면은 다른 인간에 대한 다른 성격들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담 스미스한테 노동의 반대말은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휴식밖에 몰랐어요. 노동의 반대는 휴식이죠. 노동은 고통이고. 근데 노동 시간이 매우 줄어든다.
그 남은 시간이 인간이 뭘 할까? 모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른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가. 어떤 한목적적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을 설정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성이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 필연성, 자연적인 필연성에 입각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을 더욱 잘하는 거. 이게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학적 능력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일.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전개하는 능력 이런 게 아마 고대인도 그랬고 단지 시간이 좀 적었을 뿐일 거고요. 뭐 귀족들 빼고는요. 그리고 현대인은 또 뭐 소비 생활을 하느라고 시간이 적을 거고 거의 인간이 이런 시간들을 거의 몇몇의 예외적인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인간 규정 안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다른 행위를 하는 거.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 등이 아닐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또 가능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들은 기본소득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질문 좀 네. 드릴까요? 네. 이 생태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친검다리 내지는 그 절차 과정 한 과정 이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 그 이제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사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그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 태도, 또 뭐 소득을 어떻게 볼 거냐. 네. 그리고 그 끝없는 이 소비 욕구 있잖아요. 그 또 소비 욕구가 뭐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 요즘 미디어들이 전부 조장하고 기업들이 조장하는 그 거기에 이제 전부 이 눈을 뜨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소비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인간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네. 그 교육도 그렇고 요즘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뭐 이제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게 비전이고 그게 성공이고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육이 다 그렇고 말이죠. 근데 그 생태적인 그 가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가 오히려 좀 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좀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 기본소득이 좀 같이 됐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바뀌고 이 정말 이 기본소득이 이게 이해나 되겠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소비 저생산으로 가야 되는 시대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방식으로 5, 60년대 작동하던 방식 그대로 임금에 기반한 소비가 안 되니까 돈을 꿔주죠. 그리고 또 광고, 테레비 등을 이용해가지고 수요도 창출시켜줘요. 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소비 심리를 창출하고 살 돈 없으니까 돈은 빌려주고 결국은 뭐 은행 위기, 재정 위기로 귀착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걸어온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사실 굉장히 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 탈출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탈출기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생태적인 경제, 연대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태적 교육 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소득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 GDP 폐기법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 소비 제한법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법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GDP는 그냥 지표에 불과하고요. 꼭 GDP라는 지표 외에 다른 지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GDP가 근데 GDP가 다 차지하니까 다른 지표가 쓰이질 많지 않잖아요. 않습니다. 소비 제한법은 불가능하죠. 누가 얼마만큼 소비하는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통제 방식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높은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상당히 높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소비세. 그렇게 함으로써 거꾸로 이게 정의로운 전환인 건데요. 거꾸로 서민의 기초 소비를 보장해주고 기본소득으로 그리고 그 대신에 사회 전체의 저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세제도 자체가 매우 문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또 부자 감세까지 지난 정권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비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아직 정립될 단계가 좀 아니죠. 그런데 소비세의 인상과 생태적 전환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 제한법은 상당히 좀 곤란할 거고요. 소비 제한법보다 차라리 자산 보유세를 매기는 게 옳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게 더 굳이 하기로 한다면 나은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 딱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